다음은 명제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하는데 뭐를 이용했냐면 대우를 이용한답니다. 대우라는 얘기는 P면 Q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활용한 거냐면 낙Q이면 낙P이다가 참인 거를 증명해서 이게 두 줄 참이네? 알고 보니? 그럼 얘도 두 줄 참이더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의 증명법이죠. 실제로는 얘를 증명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얘보다 얘를 이용해서 증명해 봤더니 오히려 증명이 편하다면 여기에 참을 가지고 주어진 명제와 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게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다시 봅시다. 내가 증명할 거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제곱해서 짝수이면 제곱하기 전에도 짝수냐 묻는 건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긴 하죠. 그러면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되고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짝수가 된 거는 그 수가 짝수일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런데 직관적인 이해인 거고 논리적인 이제 표현을 이제 증명할 때 대우를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일단 대우 주어진 명제 대우는 위치를 뒤바꾸면서 부정하는 거니까 n도 짝수이다가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는 거니까 n이 홀수이면이 되죠. n이 홀수이면 이게 뒤로 가면서 부정이 되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이게 이제 명제가 될 겁니다. 자, 이거 그 다음 n이 홀수라면 홀수면 2의 배수보다 1 크거나 1 작은 숫자를 말하겠지? 짝수면 딱 2로 떨어지는 문제니까 2의 딱 배수로 표현되는 거고 홀수는 2의 배수보다 하나 크거나 하나 작은 숫자가 보통 홀수예요. 얘는 2k-1 이렇게 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는 왜 나온 거죠? 그러면 2의 배수록을 써야 되는데 그 k가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어떤 문자 2를 곱하면 2의 배수가 되는데 1을 뺀 이유는 k가 자연수니까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k에 1 들어가면 2 빼기 1이니까 이 n은 1이라는 홀수가 된다는 뜻이죠. 1부터 시작하려고 k 플러스 1이 아닌 2k 플러스 1이 아닌 2k-1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k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5 이렇게 해서 이 숫자 n은 1, 4, 5, 7, 9 이제 홀수가 된다는 뜻이죠. 자,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n제곱이 홀수인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n을 제곱합니다. 그럼 2k-1을 제곱하겠죠? 여기다 잠깐 쓸게요. 2k-1을 제곱하게 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찾는 거니까 2의 배수로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이 전개되는 식을 최대한 2로 묶어봅니다. 그래야 2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2k 제곱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2k가 남고 이거 플러스 1은 2로 안 묶이죠. 이렇게 따로 뺀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는 2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이 자리가 채워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이 어떤 숫자 곱하기 2가 되면 이거는 짝수잖아. 근데 뒤에 플러스 1이 붙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홀수라는 뜻인데 여기 빈칸을 메워야 되거든요. 근데 네모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네모예요. 책에서 말하는 이게 네모예요. 2k 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이게 왜 0 또는 자연수이죠?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k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 이렇게 이런 숫자가 들어가죠. 근데 k에 1이 들어가게 되면 이 숫자가 0이 됩니다. 근데 k에 1이 아닌 나머지 2, 3, 4가 들어가면 2를 집어넣으면 8 빼기 4가 돼서 이게 4가 나와요. 3 집어넣으면 2, 9, 18에서 6 뺀 거니까 12가 되겠죠. 결론이 뭐냐면 여기 있는 k가 1, 2, 3, 4라는 자연수일 때 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0이 됐든 자연수가 됐든 이게 2의 배수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는 짝수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짝수에 1을 더했으니까 이 숫자는 n제곱이 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하면 결론은 n제곱도 홀수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원래 명제 대우가 참임이 확인이 되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임으로 원래 명제도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원리 명제는 이제 이거란 거죠.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 저번에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쪽을 빼고 이제 일로 바로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이 증명이 쓰이고 있는 거죠, 사실. 좀 전에 했던 대우의 증명법. 한번 했던 건데 그냥 확인만 잠깐 왼쪽에 풀었던 걸 이용해서
루트 n이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귀류법이면 결론을 부정한다고 그랬죠. 루트 2가 유리수이다 라고 증명을 시작하고, 그럼 루트 n은 유리수이니까 분수꼴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분수에 있는 분모 분자는 서로 약분이 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약분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이니까 약분을 다 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분명히 나중에 보면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했었죠. 그 위에 있는 분모 분자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서로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분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이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여기 2가 되고 m제곱이 분모에 곱해서 2m제곱은 이렇게 돼요. 그럼 n제곱이 2의 배수가 붙었기 때문에 n제곱이 짝수이면, 짝수라는 얘기는 2의 배수이면, 좀 전에 했었죠, 증명.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라고 좀 전에 대우했다 바로 했었기 때문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건 이제 증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앞에서 했으니까. 그럼 n이 2의 배수이면 n값을 이렇게 둘 수 있죠.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k꼴, k는 자연수 1, 2, 3 들어가면 이게 2, 4, 6, 8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n 대신에 2k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기억식이 바꾸는 거죠. 2m제곱은 4k제곱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m제곱은 2k제곱이 돼요. 또 마찬가지죠. m제곱이 2가 곱해져 있는 2의 배수라는 뜻은 m도 2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둘게요. 그럼 n도 2의 배수였고 m도 2의 배수니까 그렇게 되면, 그죠? m제곱이 2k제곱이로 m제곱이 2의 배수이면 m도 2의 배수이다. 근데 mn이 모두, m과 n이 모두 2의 배수가 되므로 위에서 mn이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유리수라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하지 못하는 얘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됐던 거구나.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던 거구나. 그러니 결론을 부정하지 않았던 얘가 참이 되겠군.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있고, 이 중간 과정에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기 네. 루트 2가 정수하잖아요. 네. 저를 왜 정수하죠? 유리수로 했으니까. 유리수의 정의가 이게 실수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유리수와 하나는 무리수. 유리수의 수학적 표현이 지금 이거예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이며 mn은 서로서이고 분모가 사실은 0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유리수의 정의예요. 정의. 그리고 무리수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 달리 말하면 분수꼴로 표현되지, 분수가 이렇게 정수꼴로 표현되지 못하는 숫자, 대표적인 게 파이, 루트 2, 루트 3, 루트 5처럼 루트 1의 제곱수가 아닌 것들. 얘네는 분수로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혹은 뭐 0.157, 땡땡땡. 규칙 없이 땡땡땡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무리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한소수 중에도 순환소수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할 수 있었죠. 얘는 그냥 흔히 말하는 무규칙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이건 분수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하는 결정적 포인트는 이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리수라 정의했기 때문에 쟤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가 된 거죠. 어떤 용어입니다. 처음 듣는 용어 아니죠. 절대부등식이 약간 느낌상 뭐랑 유사한 꼴이라고 했냐면, 방정식에서는 항등식과 이게 의미가 서로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라고 그랬죠. 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라면,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항부등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절대부등식이라는 용어를 불러주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영역에서, 등식의 영역에서, 부등식 영역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각각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나와있죠? 절대부등식, 주어진 조건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상 어떤 값에 대해서도 늘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 근데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이 꽤 종류가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의미상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죠. 어떤 숫자를, 어떤 실수값을 제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거기다 1을 더하게 되면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따라서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1을 더한 값은 늘 양수겠죠. 이거는 항상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건 늘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다는 얘기예요. 다만 밑에 있는 이 식은 n제곱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되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크다. 큰 작자. 따라서 m의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2차 부등식은 여기서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가 아닌, 이게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 범위가 아닌 여기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여기서만 성립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범위 안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서는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특정 범위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항자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따라서 절대부등식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려면 모든 실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케이스는 똑같은 2차 부등식이라도 절대부등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우리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니까 증명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당연히 이겁니다. A가 커요, B가 커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빼보는 거죠. 빼봐서 앞수와 뒷수를 빼봐서 이게 0을 기준으로 0보다 커. 그럼 앞이 큰 거야. 뺐더니 0이 되네? 그럼 앞뒤 똑같은 거야. 뺐더니 음수가 되죠. 그럼 D가 더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게 아니고 그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증명할 때 특별한 조건 없으면 그냥 한번 빼봐 라는 뜻이야. 빼봐서 앞뒤 빼봐서 이런 조건에 맞춰서 누가 더 큰지 확인해 봐 라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등식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된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이면, 이것도 자주 쓰입니다. 둘 다 양수라면 왼쪽이 클 때 제곱해도 왼쪽이 여전히 커진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보통 이게 제곱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여기다 쓸게요. 부등식 증명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1번 저거예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이걸 물어볼 때, 요걸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한번 빼봐 이 내용이라고 그랬죠. 걔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앞이 크냐 앞뒤 똑같냐 뒤가 크냐를 판단하는 거며, 두 번째 방법은 제곱해서 빼보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제곱이 아니고 n제곱해서 뺀다는 뜻인데, 보통 여기서는 우리가 제곱 형태를 많이 가기 때문에 책에서 그냥 제곱을 보여준 건데, 제곱해서 빼봅니다. 그 값을 기준으로 걔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여전히 제곱해서 뺐는데 양수가 나오면 앞에 있는 a제곱이 크므로 따라서 a가 크다. 같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된다는 뜻은 a 값과 b 값이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뒤쪽이 크다면 빼서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작아진다면 뒤쪽의 제곱이 더 크다. 그러므로 b가 더 크다. 인데 얘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건 함부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둘이 같은 부호일 때 쓸 수 있는 거거든. 둘이 같은 부호일 때는 쓸 수 있는데 일단 보통 주로 이 조건에 많이 씁니다. A, B가 모두 양수일 때. 아셨죠?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A, B의 만약 부호가 다르면 이거는 답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A 값이 1이야. B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음수죠. 바꿀까요? 네. 이렇게 하면 또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이 1.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면 양수죠?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제곱해서 뺐더니 양수라는 얘기는 A가 B보다 큰가 봐! 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B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다르게 돼요. 이 조건이 늘 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그래서 같은 부호 혹은 좀 책에 많이 나온 조건은 둘 다 양수일 때는 이 조건 함부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같은 부호 혹은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조건이며, 세 번째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을 이렇게 빼서는 계산하기 너무 힘든 거야.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는 이렇게 빼기도 어려워요. 그럼 그럴 때는 분수 형태를 써봅니다. 앞에 있는 걸 분자, 뒤에 있는 걸 분모로 써봐서 0이 아니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분수값이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예요. 분자가 크다. 이게 1과 같아지면 그때는 분모 분자가 같다. 만약에 분수 형태를 표현했더니 이게 1보다 작아. 그럼 그 얘기는 분모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소비는 언제 하냐면 이럴 때 많이 해요. 2의 300제곱과 3의 200제곱 중에 누가 더 큽니까를 물어보지. 근데 이거는 빼서 계산하기는 숫자가 너무 커요. 지수 너무 크고.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제일 적당한 게 뭐냐면 분모에다가 뒤에 있는 숫자를 두시고 분자에다가 앞에 있는 숫자를 두신 다음에 분수 형태로. 그 얘는 3의 제곱에 100제곱, 2의 세제곱에 100제곱이 되죠.
이렇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똑같은 지수를 맞춰둔 겁니다. 그럼 이 숫자가 3의 제곱 9잖아요. 9분의 2의 세제곱은 8. 거기에 전체 100제곱으로 지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숫자 자체가 1보다 작아요. 그럼 1보다 작은 수를 100제곱해도 어차피 이 값은 1보다 작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뒤에 있는 걸 분모해두고 앞에 있는 걸 분자로 쓴 다음에 식을 계산해봤더니 이게 1보다 작네? 그럼 뒤쪽에 있는 값이 더 크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쓰는 얘는 증명법이에요. 그런 것들 저 참고로 잘 기억해 두시고,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나요? 0보다 커나 같아요. 둘 다 0보다 커나 같은 수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커나 같겠죠. 그리고 절대값이 있는 걸 제곱하나 없는 걸 제곱하나 제곱하면 다 똑같습니다. 아셨죠? 절대값 있는 걸 제곱하나 없는 걸 제곱하면 답이 똑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제곱하나 실제로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x-1의 전체를 제곱하나 결론은 x-1의 가로치고 제곱하나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음의 부호는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쓰이는 거죠. 이건 곱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나눗셈에서 쓰이는 거긴 한데,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이 찢어도 된다는 얘기야. 절대값 같은 케이스를. 근데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 다 지울게요. 이제 설명 다 알아들으셨죠? 네.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는 아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같지 않아요. 잘못 썼네요. 얘랑 얘는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데, 얘보다 얘가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오른쪽이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건 좀 이따 뒤에 이제 증명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는 걸로 하시고, 그래서 덧셈이나 뺄셈은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은 이렇게 찢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이렇게 찢어놓고 분배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근데 곱셈 나눗셈이 계산 가능하다는 얘기죠.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그러니까 둘을 곱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나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나중에 그 값을 곱하나 답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b분의 a의 절대값이나 절대값 b 분의 절대값 a 값이나 답이 똑같은데, 다만 이제 b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거죠. 그럴 때만 성립한다면 곱셈 나눗셈은 절대값이 분배될 수 있다. 하지만 덧셈 뺄셈은 분배되지 않는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절대분수식을 고르시오. 그러면 7번은 당연히 절대분수식이 아니죠. 이거는 넘어가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절대분수식이 되려면 어떤 특정 조건에 성립하는 게 아니고 모두 성립해야 돼요. 모든 실수 범위에서 항상 성립이니까 얘는 아니고요. 얘는 일로 넘어가게 되면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죠. 봐봐, 이건 간단한 거야. 이게 일로 넘어가게 되면 좌변은 0이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 남잖아요. 0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당연하지. 항상 왼쪽이 커요. 늘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근데 이거는 안 넘겨도 알 수 있지 않니? 사실 냉정히 말하면 좌변 x, 우변은 그 x에 무조건 1 뺀 숫자. 그럼 당연히 왼쪽이 크지. 이게 어떤 수든 간에 항상 왼쪽이 클 거 아니야. 똑같은 수에 얘를 1을 뺐는데 어떻게 1을 뺀 숫자가 더 커져?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절대값 x, 절대값 x 항상 0보다 커 나왔죠? 거기다 3을 더하면 늘 양수이다. 당연하죠. 얘도 절대분수식입니다. 얘는 맞아요? 절대값 x-2, x-7에 음수를 붙이면, 절대값은 항상 양의 개념인데 음수를 붙이면 걔는 늘 음수가 된다. 맞습니까? 틀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다 맞아. 근데 딱 한 번에 발레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이거 다 맞아. x에 어떤 실수를 집으면 다 맞아. 근데 딱 한 번 안 돼. 7. 7이에요. x에 7 집어넣으면 좌변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은 0이거든요. 0이 0보다 작질 않아요. 그죠? 실제로 이 답이 맞으려면, 이게 절대분수식이 되려면 요 밑에 등호가 있었어야 돼요. 등호가 있으면 이건 절대분수식이 맞아. 아직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 돼. 근데 없기 때문에 이 x값 7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절대분수식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도 딱 하나가 되면 그건 절대분수식이 아닌 거예요. 모든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요? 이거 맞겠죠. 제곱하면 0 이상. 근데 4를 더하면 이 식 전체는 전체 4 이상. 4 이상인 수는 당연히 양수잖아. 그래서 이건 맞는다. 얘는 넘어가면 이런 건 좀, 이런 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넘겨봐야죠. 넘어가면 우리가 알만한 답이 알만한 식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까?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큽니까? 이거 항상 성립합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x값 1이 되면 이 분수식 참여 안 되죠. x가 1이 되게 되면 0이 0보다 크진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붙었으면 절대분수식이 맞는데 저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x값 1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분수식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거는 칸 메꾸는 거라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두 개만 잠깐 봐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 14번. 3 주어져 있는 식이 절대분수식입니까? A, B는 이제 실수란 위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A, B는 실수란 말이 여기 있죠. A, B는 실수입니다. 그럼 14번. 이거 항상 성립합니까? 네, 확인해 봅시다. 근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약간 문자의 배열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해하기 좀 쉬워요. 이렇게. 그럼 뒤에다 쓸게요. 왜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거에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빨라요. 그럼 A에 대한 2차, 얘는 A에 대한 1차, 얘는 A가 없는 상수항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 식을 잘 보면 이게 적당히 조합하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여기서 2b제곱을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써도 괜찮죠? 2b제곱은 b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왜 이렇게 썼나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 a 하나, b 하나 둘 다 플러스 하면 ab 더하면 2ab 혹은 2ba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좌변은 저 식 자체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b제곱이 붙었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늘 0보다 커 나왔죠. b의 제곱도 늘 0보다 커 나갔습니다. 그럼 0보다 커 나갔던 두 숫자를 더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식은 절대분수식이 성립한다가 됩니다. 항상 성립하더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15번. 이게 좀 전에 말했던 거죠. 곱셈은 이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 얘랑 얘를 곱한 값은 둘을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절대값 취해도 절대값을 취해서 곱하나 곱해놓고 절대값 취하나 곱셈 같은 경우는 혹은 나눗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덧셈은 그렇잖아요. 덧셈은 여기 나온 거죠. 덧셈 자체는 이렇게 따로따로 절대값 취해서 더한 값이 더한 다음에 절대값 취한 것보다 같던지 아니면 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방법이에요.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B. 라지 A가 라지 B보다 왜 크거나 같습니까? 이거를 증명할 때 쓰이는 방식은 A에서 B를 뺀 다음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빼기 애매하면 제곱해서 빼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냥 빼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제곱해서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더니 이게 성립한다는 뜻은 얘가 참이 된다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단 얘는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는데 이건 언제 써먹는다고 그랬죠?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일단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A, 얘를 B로 본다면 왼쪽이 크거나 같은 걸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보자는 얘기지? 이렇게 빼봅시다. 근데 이렇게 빼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뺄셈이 안 되거든. 이건 뺄셈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동량처리고 묶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를 A라고 봤을 때 얘를 B라고 봤을 때 그냥 빼내지 말고 둘 다 양수니까 증명 과정에 요거를 쓰자는 얘기예요. 이게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가지고 누가 더 큰지를 파악해보자는 얘기지. 제곱해서 뺀다는 얘기잖아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걔를 제곱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B를 제곱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계산합니다. 절대값이 있는 것을 제곱해. 그럼 앞에 걸 일단 먼저 제곱해야 되지. 어쨌든 합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 같다고 그랬죠. 예? 근데 조심해야 돼. 얘랑 얘랑 곱하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야. AB가 아니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야. 근데 그게 두 번 계산되니까 플러스 2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붙이면 절대값 AB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거예요. 절대값 B를 제곱하면 B제곱이 된다. 이걸 계산한 거죠.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가로를 제곱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곱셈공식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이 없어지고 얘랑 얘랑이 없어져요. 남은 게 뭐가 남냐면 이 절대값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가 붙는데 이걸 2로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보니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남죠. 맞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제곱해서 빼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2는 양수인 게 확실한데 그럼 결국은 여기만 확인만 하면 되잖아. 여기. 근데 여기는 원래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지 않나요? 왜죠? 그러면 얘네가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함수일 때는 얘랑 얘랑 답이 똑같아요. 그치? 그래? 근데 둘의 부가 달라. 그러면 둘의 부가 다른 걸 곱하면 음이야. 음의 절대값은 양이 되지. 둘의 부가 달라. 곱하면 음이 돼. 그러니까 따라서 양이 음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잖아. 기존에 알고 있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이건 기존에 알고 있는 겁니다. 얘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므로 따라서 제곱해서 빼냈더니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하기 전에 있었던 앞에 게 뒤 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증명 과정을 보셨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익혀두셔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랑 얘를 더한 거는 결론을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A, 절대값 B를 뺐어. 뺀 것도 A 빼기 B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쪽이 늘 크거나 같습니다. 같던지 아니면 최소한 크던지. 제가 증명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가 참 중요한, 오늘 수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사실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가지 절대부등식인데 1번은 잠깐 보세요. 1번 아까 잠깐 했던 거랑 비슷해. 잘 봐. 약간 현민아 잘 봐. 그치? 약간 눈이 좀 졸려 보이는데 잘 봐. 아까 한 거랑 비슷한데 AB라고 쓰지 않고 좀 저렇게 BA꼴로, B를 나중에 뭐로 보냐면 A의 2창, A의 1창, A가 없는 상수항, B를 상수항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B는 A의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앞쪽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A제곱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뭐 붙어야 되니? 4 붙어야 되지. 그래 완전 제곱이 되잖아.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왜 4여지? 왜 어떻게 4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창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합니까 이거? 이런 것도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D에 뭐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됩니까? 그러면 1창 개수의 반의 제곱 3의 제곱인 9, 9가 와야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지. 그런 의미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도 A제곱 여기는 A 앞에 1창 앞에 있는 B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값이 상수항이 돼야 이게 완전 제곱이 된다고. 그럼 A제곱 플러스 일단 AB라고 쓸게요.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4분의 1 B제곱이 와야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뒤에 보니까 얘는 1B제곱이잖아. 1B제곱은 4분의 3B제곱을 더하게 되면 얘네들이 계산하면 이게 B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완전 제곱 묶어요.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뭘로 완전 제곱 됩니까? 그러면 AA 여기는 2분의 1B 2분의 1B 따라서 A 플러스 2분의 1B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뒤에 따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쓰다 보니까 이거는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B제곱도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4분의 3을 곱해도 어차피 이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를 더했으니까 이 식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항상 성립하는 AB가 실수이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잘 봐.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 언제 성립하냐는 얘기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합쳐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서는 안 돼. 둘 다 0이 돼야 제곱해서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0이 된다 뜻인데 4분의 3b의 제곱이 0 되려면 b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b가 0이야. 그럼 얘는 없어지지? 그럼 a제곱이 0이 되려면 a값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b가 모두 0일 때 이 식은 등식이 성립한다. 아셨죠? 항상 절대부등식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등호는 도대체 언제 성립합니까? 이걸 잘 봐둬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통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이걸 잘 봐두셔야 돼요. 이번은 또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꽤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식이죠? 그게 곱셈 맞아. 곱셈 공식 할 때 여기서 했었잖아. 이 식이 2분의 1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과 같다. 이걸 배웠잖아요. 곱셈 공식 할 때. 네, 그때 배웠던 거예요. 그럼 얘는 얘랑 같은데 얘는 이게 0보다 커나 같아. 얘도 0보다 커나 같아. 얘도 0보다 커나 같아. 그럼 0보다 커나 같은 수를 더해도 0보다 커나 같고 거기 양수를 곱해도 어차피 0보다 커나 같거든. 그래서 이 식이 0보다 커나 같은 건 확실한데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게 언제 0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2분의 1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다 0이 돼야 돼요.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어느 하나도 만약 0이 안 되잖아?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0이 아닌 수를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이 양수로 남기 때문에 더해서 절대 0이 될 수 없죠. 모두 다 0이 돼야 돼요. A 빼기 B가 0, AB 같다. B 빼기 C가 0, BC 같다. C 빼기 A가 0, CA 같다. 결론 다 같다라는 뜻이죠. 다 같으면 이 관계식은 0보다 큰 게 아니고 같은 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나타난다 이거죠. 1번과 2번은 특히 2번은 우리가 최근에 그 전에 곱셈 공식 할 때 배운 부분이고 1번도 직접적으로 저 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왜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을 적당히 변형하면 1번도 왜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3번은 처음 배운 겁니다. 이거 별표 쳐세요. 별표 3개 쳐놓으세요. 학교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면 내가 선생님 안 할게. 그냥 내가 네 동생 할게. 100% 안. 아니 만약 이게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제 우찬이한테 형이라고 부를 거야. 우찬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 우찬이 형, 현준이 형 이런 식으로. 현민이 형. 현민이 좋아하는데 형이랑 불러줘야 돼. 가끔 한 번씩 불러줄까? 굉장히 좋아한다. 현민이 형 그랬더니 막 입이 막 귀로 막 올라가는데 가끔 한 번씩 불러줄게. 형. 네.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나올 수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여기 써있죠? 왼쪽에 있는 게 산술평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기하평균인데 결론이 뭐냐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늘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근데 산술평균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수치적인 평균을 말해요. 산술적 평균, 숫자로 계산하는 평균, 네가 맨날 하던 거.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수학 영어의 평균값이 나오죠.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 기하평균은 근데 여러분이 거의 다루진 않습니다. 사실 고교 과정상 거의 다룰 일도 없고 뭐 대학 가서 이거 뭐 따로 이 부분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고교 과정에서는 따로 기하평균을 배우지 않는데 언제부터 많이 쓰냐면 두 속도의 평균값 구할 때 그때 이걸 씁니다. 두 값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보통 속도의 평균 구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거긴 한데 알 필요는 없고요.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식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기하평균이라는 건데 그러면 왜 선생님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보세요. 좌변을 A라고 두고 우변을 B라고 둡시다. 그럼 책은 이걸 증명하는 뜻이거든. 그럼 뭘 많이 한다고 그러냐면 보통은 이걸 많이 하죠. 안 되면 제곱해서 빼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에서 B를 빼봅니다.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이렇게 빼보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뺄셈이 안 되니까 왠지 제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곱 안 해도 이건 성립합니다. 어떻게 해요? 2분의 A와 B를 여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렇게 써도 되죠. 어차피 제곱 루트 지워지고 이건 A가 되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A가 B가 되겠죠. 왜? 이거 중요하다.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A, B가 모두 양수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증명법 중에 A,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건 너무 조건이 너무 명확하게 뚜렷하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수에 성립하는 게 아니고 딱 여기서만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적당히 하면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인 걸 눈치채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얘는 생각보다 눈치를 좀 빨리 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 물론 연습이 안 되면 이래라 저래라 못 알아보겠지만 좀 연습이 되면 이거 둘 다 양수인데? 그럼 이런 조건이면 이거 산술기하가 성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와 B가 둘 다 양수이므로 A 플러스 B를 이렇게 루트 A 제곱 플러스 루트 B 제곱 바꿔놔도 사실은 결과값의 차이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2분의 2 루트 AB를 양수니까 루트 A, 루트 B에게 쪼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건 뭐예요? 요거 쓴 겁니다. 왜요? 통분하려고 2로. 2로 통분하려고 저렇게 억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2로 쭉 통분 상태에서 앞에서 뒤를 빼는데 이걸 빼기를 순서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완전 제곱식. 그렇죠?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 써서 보니까 분모는 항상 양수죠. 근데 분자를 보니까 제곱식이네. 실수로 제곱한 값이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소리 2로 나눠도 어차피 이 식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앞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다가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습니다가 참이 된다. 이런 증명 과정을 통해서 이 증명은 익혀두셔야 됩니다. 가끔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오게 돼요. 산술 기하평균을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이렇게 절대 분홍식은 아까 언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식이 왜 성립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언제 같아집니까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같아집니까? 언제 같아져요? 앞에서 뒤를 뺐더니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똑같을 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앞뒤가 똑같아야 빼면 0 될 거 아니야? 그럼 앞뒤가 뭐죠, 선생님? 앞뒤가 A와 B입니다. 여기랑 여기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빼기 0 됐을 때, 뺐을 때 0 됐을 때, 그럼 뺐을 때 0 됐을 때라는 얘기는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같으면 빼면 얘가 0이 돼요. 0의 제곱은 0이고 0을 2로 나눠도 어차피 0이죠.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 뜻은 뺐을 때 0이 됐을 때니까 얘가 0이 되면 돼요. 같으면 돼요. 그럼 루트 A와 루트 B가 같다는 뜻은 두 수가 양수인 조건이니까 결국은 A, B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A, B가 뭐죠? 그러면 아까 말한 여기 처음에 있는 두 양수값을 말해요. 두 양수값이 서로 같아지면 산술기하는 성립한다. 예를 들어 A가 2고 B가 2야. 왜죠? 둘 다 양수고 지금은 등호가 성립하려면 두 양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식에 한번 집어넣어봐. 2 더하기 2를 2로 나눠. 그 값과 2 곱하기 2를 루트를 2 곱하기 2에 씌워. 얘네들이 같아요. 이거 어차피 2가 되고 이거 어차피 2가 되니까. 그럼 A에 3 집어넣고 B에 3 집어넣을까요? 그럼 3 더하기 3을 2로 나눠. 그럼 3이 돼. 3 곱하기 3은 루트 씌워. 그럼 이것도 3이 돼.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죠. 아셨죠? 증명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책에 써놓으세요. 책이 없는 내용이니까 이제 씁니다. 지금 써드리는 건 책에 쓰시고 잠깐 오브셔트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여기는 이제 산술기하에 대한 산술기하라고 쓰는 거는 평균이라는 단어를 이제 줄여 쓴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 자, 여기 이제 핵심을 짚는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 이 개념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얘는 산술 평균이죠. 기하 평균이에요. 이거는 표기법이에요. 보통 산술 기하 평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합니다. 책에 나오는 거 보면. 다만 연산법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쟤는 보통 표기할 때 책에 보통 저렇게 써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저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 늘거나 같다. 뭐죠? 양변에 2를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 2 하는 건데 뭘 대단하다고 쓰십니까? 아니에요. 표기법과 연산법 처리하는 거는 일단 실제 문제 풀 때 좀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분모 1을 우변으로 넘겨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또 써놓으세요. 이거는 AB로 썼잖아. 가끔 책에 보면 AB가 아니고 뭐 3A, 2B 그래서 뭐 개수가 붙거나 아니면 모양이 살짝 달라지기도 해요. 너무 AB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형상화 하셔야 됩니다. 형상화요? 앞에 있는 네모, 양수 A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뒤에 있는 세모, 양수 일 때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셈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산술 기하를 형상화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네모 세모에 AB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좀 더 복잡한 식으로 다항으로 정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형상화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표기법과 이제 연산법 처리할 때 책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너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는 이렇게 처리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AB로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형상화된 내용으로 마지막까지 정리해둬라 라는 표현이고, 이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 알겠어. 연산법이 이렇다고 이렇게 이제 이걸 쓸게. 이렇게 AB가 아닌 다른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형상화된 내용을 기억하라고 알겠어. 인데 핵심이 뭐냐면요. 그럼 산술기하는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식을 알아도 이거 언제 쓰는지 알아야지 적용을 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네가 근해 공식을 알고 있다 쳐. 너 근해 공식 알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 알아. 근데 이거 언제 쓸지를 모르고 언제 쓰는지 몰라. 그럼 근해 공식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 쓰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해요. 산술기하 공식이나 표기법과 연산법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언제 쓰는지를 몰라. 그럼 문제가 나와도 문제에서 대놓고 산술기하를 쓰시오라고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산술기하를 쓰시라고 하고 말이 나오지는 않아. 문제 자체가 산술기하를 쓰도록 유도된 문제인데 네가 못 알아차리면 의미가 없다. 공식을 외워봐야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해 공식 알아도 언제 쓰는지 모르면 적용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양수 란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두 양수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두 번째, 고배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요. 일정이란 말은 보통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다. 또는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배값이 주어져 있거나 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그거 써 있어. 문제. A, B의 곱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거나 아니면 안 써져 있어도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가 되겠지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때 그럴 때 합의 최수를 구하는 문제. 이건 이렇게 되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이번에는 합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일정이라는 표현은 위와 동일합니다. 이거
합의 값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합의 값을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뜬금없이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고교 과정상 100% 산술기하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면 100% 너무 심한가요? 99% 네, 산술기하라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언제 쓰라고요? 두 양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두 양수 곱의 값을 알고 있을 때 합의 최소, 합의 값을 알고 있을 때 곱의 최대,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산술기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잠깐 마무리. 근데 선생님 왜 합의 최소일 때만 산술기하죠? 왜 곱의 최대일 때만 이걸 사용하는 겁니까? 합의 최소가 아니고 합의 최대일 때는 안 됩니까? 곱의 최대값이 아니고 곱의 최소일 때는 안 되는 겁니까? 네. 왜요? 식을 잘 봐. 이게 식이 반쪽짜리라 그래. 네? 반쪽짜리요? 내가 얘가 주인공이야. 합을 알고 싶어. 합을 알고 싶으면 곱의 값이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혹은 이 곱의 값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숫자로 정의가 되겠지. 그럼 합의 값이 어떤 숫자 값보다 늘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합은 어떤 특정 값보다 계속 커진다는 얘기야. 계속 커지니까 최대값을 못 구하는 거야.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합의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했을 때, 이 숫자와 똑같을 때가 최소값이 되고 합의 값은 이 숫자보다 커지기 때문에 최대값을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야. 이것도 반쪽짜리죠. 이번에는 합의 값을 알아요. 그럼 왼쪽이 계산이 돼. 왼쪽이 숫자가 돼. 1을 넘기고 제곱하면 오른쪽에 있는 곱의 값은 어떤 숫자보다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곱의 값은 숫자보다 작거나 같아요. 숫자 쪽이 더 크다는 뜻이야. 그럼 작거나 같으니까 어떤 곱이 숫자보다 계속 작아져. 계속 작아져. 계속 작아지니까 뭐 이런 곱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보다 작은 건 다 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최소값을 못 구하는 겁니다. 대신에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곱이 숫자와 똑같을 때가 그 값이 가장 큰 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세 번째, 저 최대값 문제에서 산술평균에 최대값, 최소값은 보통 언제 출현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등호가 성립할 때 저 최대, 최소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형상화했었던 AB로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죠. 식이 바뀔 수 있으니까 네모와 세모가 서로 같을 때 산술기하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산술기하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필기 깔끔하게 해두시고 다음 식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식의 최소값을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는데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응? A가 양수래. 그럼 A가 양수이면 A분의 1도 양수 아닌가요? 이것도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의 역수는 양수니까. 그럼 첫 번째 뭐가 성립했냐면 두 양수라는 조건이 성립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하네? 이거 느낌이 거의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가는데? 이제 두 양수 합의 최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산술기하를 혹시 그렇다면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는 건가? 근데 공식이 뭐라고 했죠? 두 양수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은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 크다. 이 식을 이제 연산식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네모 세모 자리 대신에 이제 A와 A분의 1 집어넣는 겁니다. 얘가 네모, 얘를 세모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럼 A와 A분의 1을 더한 값은 A와 A분의 1을 곱한 값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식이 성립한다고. 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하다 보니 두 양수의 합은 2 루트 1이네? 약분하면 이게 없어지잖아. 2 루트 1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2라는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누가? 여기 있는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값이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그래서 이 식 안에서 만들어지는 범위의 최소값은 당연히 2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최소는 2가 된다. 이렇게 푸시고, 만약 문제가 답은 여기서 끝났어요.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문제가 좀 더 가서 언제 최소가 됩니까? 최소가 될 때 a 값을 구하시오로 문제가 바뀌었다 칩시다. 최소가 될 때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언제 최소가 성립합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 등호가 뭐죠? 앞뒤에 있는 숫자 네모 세모가 서로 똑같을 때가 등호 성립하는 거니까 a와 a분의 1이 서로 같을 때. 양변에 a를 곱하면 a 제곱은 1이 될 때. 그러므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a 값이 양수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a는 1일 때가 a가 1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이 성립하고 그 최소값은 a에 1 집어넣어봐. 그럼 합은 1 더하기 1분의 1, 2라는 최소값이 나오겠죠. 아셨습니까? 그럼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두 양수값이 주어지는데 보통은 곱의 값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곱의 값이 안 나와 있잖아. 곱의 값이 없는데? 없지만 어떻게 되죠? 약분이 돼서 곱의 값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두 개 곱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야 일반적인 문제인데 안 나와 있지만 지금처럼 약분이 되면 굳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역수 형태로 주어져서 약분이 되게 되면 곱이 없어도 합의 최소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로 갈게요. 이 부분. 이것도 그렇죠. b가 양수, a가 양수. 그럼 양수분의 양수? 양수. 얘도 양수. 두 양수. 합의 최소. 산술기하구나.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그럼 두 양수니까 앞에가 네모, 뒤가 세모로 보셔야 돼요. 그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한 것보다는 커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또 약분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그랬잖아. 곱의 값이 주어지지 않거든. 안 주어져도 돼. 약분이 되니까.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2. 따라서 이 식의 최소도 2가 된다. 그러면 최소가 되는 그때 AB는 뭡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B분의 A랑 A분의 B가 서로 같다. 분수 같으면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같으니까 따라서 A제곱과 B제곱이 같다. 그러므로 AB는 같다.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면 안 같아도 A가 마이너스 B랑 같을 때 이럴 때 성립하지. 둘 다 양수니까 AB 같을 때만 여기는 등호가 성립한다. 되셨죠? 자, 이런 거 이제 1번, 2번 푸시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의 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팁이 뭐냐면 만약 문제가 역수꼴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 하면 답은 무조건 2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수잖아. 역수 둘이. 얘네들도 역수예요. 합의 최소? 아까 답이 2 나왔죠. 얘도 합의 최소? 답이 2 나오죠. 왜 그렇죠? 역수면 약분되고 루트 안에 1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략이 돼요. 얘만 남아. 앞에 있는 2만. 역수합의 최소는 항상 답이 2야. 이건 계산 안 해봐도 알아야 돼. 이런 것들. 4a와 4a 플러스 4a분의 1의 덧셈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답이 2야. 둘이 역수잖아. 물론 이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a가 양수일 때 두 역수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답은 별 것도 없이 2예요. 아셨나요? 역수일 때는 고민할 것 없이 답이 2가 나온다 라는 표현이죠. 잊지 마라. 근데 이거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이거 없으면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아이고. 자, 밑에 있는 이제 22번 봅시다. 얘는 양수죠. 앞에 있는 9의 양수. a분의 4도 양수입니다. 그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셈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약분이 됩니다. 루트 36, 6이죠. 26, 12. 따라서 이 식은 항상 1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최소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최소는 12가 최소가 되고, 그럼 최소가 되기 위한 A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언제 성립한다고 했냐면 두 양수 9A와 A분의 4가 같을 때 양변의 A를 곱해요. 그러면 9A 제곱은 4, A 제곱은 9분의 4. 따라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양수만 취한다고 했으니까 A는 3분의 2일 때 저 식이 최소를 갖게 된다. 아셨죠? 근데 저기 그 같을 때 이겠잖아요. A와 네모와 세모가 양수일 때, 네모와 세모가 양수일 때 합의 최소값은 곱에다가 루트 C워 2배 한 것보다 크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죠. 근데 이 산술기하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죠? 앞뒤에 있는 네모와 세모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이거 앞뒤 좀 전에 했었잖아. 여기 있잖아. 아까 산술기하 성립할 때 이거는 연산법이긴 한데 AB가 아니고 지금 이제 문제 보면 항상 이제 수가 바꿔 있기 때문에 AB를 기억하지 말고 네모 세모로 기억하라고 했지. 앞뒤 숫자 네모 세모. 네모 세모. 산술기하가 기하표인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여기 있었죠?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네모 세모 같을 때 성립합니다. 앞뒤 숫자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됐니? 근데 저거는 앞뒤에 숫자 같은 거 다시 설명할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 산술기하 중간 과정이 있었지? 이게 왜 항상 커나 같습니까? 그러면 일단 앞수의 뒷수를 빼봤죠. 빼봐서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다고. 이 빼본 결과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서 여기를 뺐더니 이 식이 나왔다는 뜻은 이거 항상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산술기하가 빼봤더니 이게 0보다 커나 같다는 뜻은 앞수가 뒷수보다 커나 같다가 성립하고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0이 된다는 뜻이야. 그지? 왜 또 갑자기 아까 증명 다 해줬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산술기하가 이 산술평균이 왜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할 때 이거를 A라 두고 얘를 B라 두자 했지. 그래서 이제 왜 요거 성립하는 거죠. 앞수에서 뒷수를 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면 앞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앞수의 뒷수를 빼본 거야.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빼본 거야. 통분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바꿨고 얘는 분모로 이렇게 쓴 거지. 통분해서 붙여봤더니 이렇게 됐고 완전 제곱이 된 거야. 근데 쓰다 보니까 분모는 양수잖아. 근데 분자에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게 0보다 커나왔지.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0보다 전체식이 0보다 커나왔다는 뜻은 앞수가 뒷수보다 커나갔다가 참이 되더라는 얘기지. 됐니? 근데 보통 이 산술기하의 최대나 최소값은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산술기하의 최대 최소 성립한다고. 아까 말했잖아. 이 식 자체가 이 산술기하식 자체가 뭐보다 항상 크거나 뭐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항상 커지면 최대값이 안 구해지고 항상 작으면 최소값이 안 구해지죠. 그러니까 등호일 때만 항상 커나 같으면 등호일 때 최소, 항상 작거나 같으면 등호일 때 최대가 성립한다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죠? 같을 때 최대 최소가 성립한다는데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A와 B가 서로 같다는 뜻은 A 빼기 B가 0이 될 때를 말해. 그치? 앞수에서 뒷수 빼서 0이 될 때가 언제냐면 이 결과인데 이게 0이 될 때가 분자가 0이 될 때야.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결국은 A, B가 서로 같다는 뜻이고 A, B가 같다는 뜻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앞수가 여기는 앞수가 어디였죠? 여기 이거요. 앞수와 뒷수가 서로 같을 때 산술기하의 최대 최소 존재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어디서? 좀 알 것 같긴 한데 뭐 설명을 들으면은 복잡하다 할까?
이건 아까 말했지만 이건 평균법이고 얘는 2를 1로 넘긴 연산법이지. 아까 말했 여기서 이것만 뭐 너무 이렇게 중간까지 한꺼번에 다 읽어하지 말고 이건 증명이니까 나중에 짬이나 한번 해보면 되고 결론은 뭐냐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야. 항상 성립. 그러니까 A, B가 어떤 양수가 와도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늘 크다야. 근데 같을 때가 있어. 그 같을 때가 언제냐면 요거일 때. 두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양수가 알고 보니 서로 같으면 아까 그랬잖아. 이게 아까 선생님 지웠던 건데 A는 2, B는 2야. 그럼 A, 2, B, 2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혹은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2와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2가 되지. 2와 2를 곱해서 6 두시면 2가 되지. 같아지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앞수와 뒷수 두 양수를 줬던 두 양수라는 조건에 그 두 양수가 같아질 때가 최대 최소가 성립할 때라는 얘기야. 상황에 따라 최대 혹은 최소가 성립할 때인데 그 A, B를 아까 말했잖아. 이게 A, B로 두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예요. A, B로 두게 되면 이게 문제가 A, B로 나와 있지 않잖아. 식이 앞뒤의 숫자가 A, B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모양이. 그래서 헷갈리니까 공식은 이거긴 한데 이건 표기법이었고 2를 1로 넘겨서 우리는 연산법을 빠르게 적용한 거지. 계산할 때 이거 쓰라고. 근데 이게 A, B의 모양이 지금 뒤에 있는 것처럼 바뀌게 되면 내가 A, B로 공식을 외웠는데 A, B로 안 나오면 헷갈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A, B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네모세모라고 기억하라니까 하는 거는 이게 앞에 뭐가 오고 뒤에 뭐가 와도 앞뒤의 숫자를 더한 값은 앞뒤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기억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듯이 그냥 A, B를 네모세모로 바꿔놨으니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A와 B가 서로 같을 때였지. 그럼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네모세모 서로 같으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 일로 넘어간 거예요. 얘가 네모고 얘가 세모인 거야.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은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이잖아. 여기는 이 내용. 그렇지?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최소값은 이거 약분식도 계산해봤더니 이게 12인 건 알겠고 그럼 도대체 이 최소를 갖게 만드는 이 A값이 도대체 A가 얼마가 돼야 최소값 12가 됩니까? 라는 그 최소값이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이때로 네모 세모 서로 같을 때 네모와 세모가 서로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 양변 A를 곱했더니 이렇게 됐고 9를 넘겨서 A값을 구하기 정리해봤더니 A가 이렇게 될 때가 최소가 되는 문제가 두 가지로 출제되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정답은 12가 되는 거고 최소가 되는 그때 A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 문제에서는 3분의 2가 A값이 3분의 2가 주어져야 최소를 갖게 만든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 돼. 네가 말하는데 이게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식도 아직 연습이 안 돼 있는데 뭐 등호 성립할 때까지 외우러 가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이제 푸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일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요. 이 문제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부등식 이름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로 최대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부등식이 있어요. 요 부등식 이름이 있어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에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름이 있는 부등식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뭐 여쭤볼까요? 코시가 성이야, 슈바르츠가 성이야? 슈바르츠? 네.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코시랑 슈바르츠는 다른 사람인데 이 두 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을 이제 학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두 사람 이름 붙여서 부르는 건데 이분들이 뭘 말했냐면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왜 산술기하보다 난이도가 높냐면, 산술기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딱 보면 누가 봐도 산술기하일 것처럼 보여. 아직 여러분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산술기한가? 라고 못 느끼는 거는 연습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아니면 개념 확실히 다시 한번 다져야 될 시간도 필요하겠죠. 근데 연습이 충분히 둘 다 충분히 했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두 문제가 출제됐을 때 산술기하는 웬만하면 다 눈치챕니다. 이거 산술기하 아니야? 그러면 누가 봐도 두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고 두 양수 합의 꼴이 딱 맞춰져 있거든.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이렇게 문제 유형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산술기하 평균 문제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풀어갈 수 있는데, 얘는 A와 B가 보신 바와 같이 A, B, X, Y 4개 숫자가 나오는데 그 4개 수가 실수입니다. 양수는 조건이 제한적이잖아. 근데 실수는 조건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진 거예요.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야. 네가 알고 있는 숫자는 허수 빼고 다 된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도 산술기하보다 좀 더 복잡해. 그래서 쓰기도 불편한데 범위는 넓기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막 연습 문제 풀다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해설지를 보게 되면 거기 써 있어요. 혹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자, 이거는 코시슈바르츠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게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하는 거였어? 이렇게 뒤늦게 그런 거였어? 라고 느낌이 온다는 얘기지. 근데 산술기하는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는 먼저 눈치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시기긴 해요. 언제 성립하냐면 A, B, X가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A, B, X, Y 4개 숫자가 모두 다 실수여야 되고, 실수니까 양음, 0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 나와 있는 4개 숫자 중에 2개를 제곱해서 더한 값과 나머지 2개를 제곱해서 더한 값 서로 곱하게 되면 그 값이 이렇게 약간 건너뛰어서 AX 이렇게 곱한 값 BY의 합의 제곱보다 늘 크거나 같다. 네, 이게 성립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법칙이에요. 그 부등식. 근데 이건 왜 항상 얘가 이쪽이 커놨습니까? 그러면 이제 증명 과정이 나오죠. 이것도 그거예요. 빼보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왜 얘가 더 커요? 빼보자는 얘기죠. 압수에서 뒷수를 뺀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쭉. 앞에 있는 가로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얘를 전개하게 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얘랑 곱합을 2번 하는 건데 뺄셈, 그러니까 일단 뺄셈 나중에 처리하고요. 이건 다 계산한 거네요. 잠깐만요. 다 계산해 드릴게요. 중간 과정 어느 정도 쓴 줄 알았더니 그냥 결과만 써놨네요. 좌변식을 전개해 봅시다. 좌변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지. 그래서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되고, 우변은 얘를 전개한 겁니다. 얘를 전개한 거죠. 우변 AX제곱 A제곱 X제곱 플러스 이거 곱한 값을 2번 해야 되니까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식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서로 없어져요. 이항을 하다 보면 없어지겠죠. 그 얘를 이제 좌변을 넘깁니다. 그럼 넘기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플러스 B제곱 X제곱 하다 보니 여기 AY, AY 여기 BX, BX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했더니 ABXY 이렇게 하면 ABXY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이 돼요.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 그렇지? 그래서 압수에서 뒷수를 빼봤더니 결과가 이거예요. 근데 이 식은 제곱식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실수를 제곱하면 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뒤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압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성립하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뒤에 있는 얘보다 늘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절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잖아. 항상 최대 최소값은 등호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커지는 값의 최대를 어떻게 구해? 계속 커지는 값의 최대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적 범위에서 답이 나온다면 등호에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면 최대 최소 안 나오니까
등호 딱 같을 때가 그때가 상황에 따라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을 때라는 뜻이야. 그럼 언제 등호 성립합니까? 이거 언제 등호 성립하죠? 얘가 얘랑 서로 같을 때 최대 최소 나오는데 그러면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 성립한다는 얘기는 A와 B를 뺐을 때 0이 됐을 때고 이게 0이 될 때가 언제냐면 얘네들이 같을 때요. AY랑 BX가 서로 같을 때. 따라서 등호는 나에 들어갈 거는 AY랑 BX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혹은 보통 근데 책은 이렇게 써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안 써있고 그 양변을 AB로 나눠요. 얘를 AB로 나눠. 그럼 AB로 나누게 되면 얘는 약분하고 A가 지워지고 B가 남겠죠. 얘는 약분되고 B가 약분되고 A가 남을 테니까 A분의 X랑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보통 책은 이게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얘가 서로 같을 때나 얘가 서로 같을 때나 같은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럼 요거예요. 제가 0이 될 때. 아니, 제가 0이 될 때, 미안합니다. 얘가 0이 될 때가 아니고 중간에 아까 빼기. 네, 여기. 여기서 0 될 때 성립은 아까 지웠네요. 네. 이거 완전 제곱식에서 둘 다 이렇게 될 때. AY-AX의 제곱인데, BX의 제곱인데, 얘가 0이 될 때. 그때가 이거거든요. 얘를 식변형한 게 이거기 때문에 둘은 같은 말이긴 한데 주로 책은 이게 더 밑에 게 더 잘 나오니까 둘 다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같은 식이지만 그래도 빨리 눈치채야 되니까.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법칙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연습 문제를 쭉 이제 여기 이제 배운 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